이 밥버러지 같은 년. 당장 나가. 내 아들간 이식해주고 나니까 이제 내 몸뚱이는 쓸모없다 이거야. 폭우가 쏟아지던 밤, 시어머니는 빗속에 주저앉은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얘다! 이 자료다! 이거 가지고 가서 굶어 잡든 얼어 잡든 내 알아서 해! 며느리는 진흙탕에 구르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발길질과 굳게 닫힌 대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정한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던진 그 쓰레기 같은 봉투 안에 무려 40억 원짜리 1등 당첨 복권이 실수로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버려진 며느리의 손에 들어온 뜻밖의 행운, 그리고 뒤늦게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시댁의 처절한 몰락까지.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가장 화려한 복수.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가게 안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창문 너머 앞집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이어 커다란 이민 가방 하나가 빗물 고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김지은이 비틀거리며 쫓겨나 흙탕물 위로 넘어졌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김지은의 위로 날카로운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당장 나가.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재수없는 년. 최 여사가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이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최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갈 데가 왜 없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으로 꺼지면 되겠네. 아, 받아줄 부모도 없지? 최 여사가 품 안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얘다.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위자료다. 이거 가지고 가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알아서 해. 최 여사가 봉투를 김지은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이마를 맞은 김지은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최 여사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고 굳게 닫힌 철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렸지만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지은을 일으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지은 씨, 정신 차려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김지은은 초점 없는 눈으로 닫힌 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지은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지은 씨, 일단 제 가게로 들어가요. 이러다 저체온증 와요. 어서요. 김지은이 그제야 저를 알아보았는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흙탕물에 젖은 김지은의 이민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김지은을 부축했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젖어가고 있는 누런 봉투도 잊지 않고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히터를 가장 강하게 틀고 김지은에게 깨끗한 수건과 담요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자 김지은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저 꼴이 정말 말이 아니네요. 제가 의자를 끌어와 김지은의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마요. 저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어떻게 며느리를 비 오는 날 개 쫓듯 쫓아냅니까? 김지은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제 탓이죠 뭐. 몸 관리 못해서 애도 못 낳고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상훈 씨, 아니 박상훈 그 사람, 이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대요. 김지은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상처가 느껴져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누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봉투를 보자 김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까 최 여사가 던진 거예요. 위자료라고 하던데 확인해봐요. 김지은이 떨리는 손길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봉투의 입구를 열어 내용물을 테이블 위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지폐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짤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들이 테이블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사탕 껍질, 마트 영수증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위자료가 아니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김지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끝까지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시는군요. 이게 제 3년 결혼 생활의 값어치인가 봐요. 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이건 모욕이잖아요. 당장 가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쓰레기들을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아니에요. 가서 따져봤자 매만 더 맞을 거예요. 그냥 다 잊고 싶어요. 김지은이 젖은 영수증과 사탕 껍질을 휴지통에 버리려고 움켜쥐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수증 뭉치 사이에서 분홍색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테이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지은은 보지 못한 듯 했지만 제 눈에는 그 종이에 인쇄된 숫자들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진 복권 용지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잠시만요. 이거 복권 같은데. 이것도 최 여사가 넣은 겁니까? 김지은이 눈물 젖은 눈으로 복권 용지를 바라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가 매주 사시는 거예요. 영수증이랑 섞여 들어갔나 보네요. 버려주세요. 하지만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침 저는 가게 마감을 하며 휴대폰으로 이번 주 당첨 번호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당첨 번호와 손에 들린 용지의 번호를 대조하던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1, 7, 12, 19. 6개의 숫자가 거짓말처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번 회차 1등 당첨금은 무려 40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 잠깐만 내 말 좀 잘 들어봐요. 김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장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셨어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김지은의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요. 이 번호들. 지금 지은 씨가 가지고 온 이 복권 번호랑 똑같다고요. 김지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휴대폰과 복권 용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숨이 턱 막히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번호. 이거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님 생일이랑 제사 날짜 조합해서 10년째 밀고 있는 번호예요. 세상에, 정말 이 번호가 맞아요? 김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권 용지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이 식탁을 짚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이게 정말 1등이라고요? 40억. 40억이요? 제가 김지은의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꿈 아니에요. 맞아요, 1등. 최 여사가 정신없이 쓰레기를 쓸어 담다가 실수로 식탁 위에 있던 복권까지 같이 넣은 게 분명해요. 김지은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의 최 여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집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김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모르시겠죠? 알았으면 절대 저한테 이 봉투를 던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알았으면 목숨 걸고 지켰을 위인들이니까요. 지은 씨, 이건 신이 주신 기회예요. 저 사람들이 버린 건 쓰레기가 아니라 지은 씨 인생을 바꿀 열쇠였다고요. 김지은이 복권 용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서늘한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이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이 맞아요. 이건 제 거예요. 제 간을 가져가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데가 아니요. 그걸로도 부족해요.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가게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더 이상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쪽 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권 용지를 지갑 깊숙한 곳에 찔러 넣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죽여서라도 뺏으려 들 거예요. 제가 주방 쪽 창고 방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분간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야 해요. 제가 돕겠습니다. 김지은이 창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창밖의 2층 양옥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집 거실에는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며느리를 쫓아낸 승리감에 취해 웃고 떠들고 있을 최 여사와 박상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김지은이 주먹을 꽉 쥐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어도 곧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저는 김지은의 등 뒤에서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가게 셔터가 내려가고 비스트로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깥의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김지은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듯 했습니다. 창고 방에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김지은이 테이블 앞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녀가 젖은 옷을 정리하다 말고 문득 자신의 오른쪽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셔츠 자락이 살짝 들리자 배 위로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선명하고 거대한 수술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 상처를 바라보자 김지은이 씁쓸하게 웃으며 옷을 내렸습니다. 징그럽죠? 이게 제가 그 집에서 3년을 버틴 훈장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 박상훈 씨한테 간 이식해주고 생긴 상처입니까? 김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간 경변으로 쓰러졌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다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나섰어요. 그때는 남편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재간의 60%를 떼어줬어요. 김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피로도 금방 느끼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아이가 잘 안 들어섰는데 어머니는 그걸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배를 끊어놓을 작정이냐고 매일같이 복가되셨죠. 제가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남편은요? 간까지 이식받았으면 평생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김지은이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더했어요. 건강 되찾고 나니까 술부터 다시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거래처 직원이라더니 나중에는 안방까지 차지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내가 못 낳는 애 저 아가씨가 낳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하시면서 오히려 두둔하셨고요. 김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 인격살인이었습니다. 제가 김지은에게 휴지를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그 눈물 거두세요. 지금 우는 건 저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지은 씨가 피눈물 흘리며 죽어가길 바랄 테니까요. 김지은이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울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진작 해결됐겠죠. 사장님, 저 이 돈 당장 찾고 싶어요. 찾아서 그 사람들 눈앞에 뿌려주고 싶어요. 김지은이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려 하자 제가 급하게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찾으면 절대 안 돼요. 김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제 돈이잖아요. 어머니가 버린 거니까 제 거 아니에요? 제가 김지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두 분 부부잖아요. 지금 당첨금을 수령하면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소득이라고 우기면서 덤벼들 게 뻔해요. 박상훈 씨 같은 인간이라면 반이 아니라 전부를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김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혼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제 단골 손님 중에 아주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다음 날 아침 셔터가 반쯤 올라간 가게 안으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지은의 사연을 듣고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간 이식해준 조강지처를 내쫓다니 아주 악질 중에서도 상악질이네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첨금을 수령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김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은 씨가 빈털터리인 상태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겁니다. 김지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위자료 없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받은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요.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몇 천만 원 받으려다 40억 중 20억을 뺏길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은 지은 씨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야 순순히 이혼해 줄 겁니다. 오히려 빚이 있다고 하면 더 빨리 도장을 찍어줄걸요. 그 사람들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하이에나들이니까요. 제가 옆에서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은 씨가 이 로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 여사가 그 봉투를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증여나 유기의 의사가 확실해야 합니다. 지은 씨, 혹시 지금 시어머니랑 통화 가능합니까? 김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폰 너머로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야, 이년아. 아직도 전화질이야? 내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김지은이 강 변호사의 신호에 맞춰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갈 곳이 없어요. 찜질방 갈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어제 주신 봉투에 10원짜리밖에 없던데 차비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최 여사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준 게 그것뿐이야. 그거나 주워 먹고 떨어질 것이지. 어디서 돈을 더 달래? 내 눈앞에 다시 띄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든 거 다 내년 가지라고 준 거니까 다신 질척거리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 변호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합니다. 다 너 가지라고 준 거다라는 육성이 녹음됐네요. 이제 법적으로 그 봉투 안의 내용물은 100% 지은 씨 겁니다. 김지은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네에 숨어 있는 걸 들키면 어쩌죠? 저 사람들은 제가 친정도 없으니까 분명히 근처를 뒤질 거예요. 제가 주방 가위를 가져와 김지은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은 씨, 이제 변해야죠.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는 착한 며느리로 남을 겁니까? 김지은이 가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가 돈 드니까 파마나 한번 하고 말아라 해서 억지로 볶았던 푸석하고 촌스러운 파마머리였습니다. 저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서거, 서거. 가위질 소리가 날 때마다 바닥으로 머리카락 뭉치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김지은의 눈빛이 점점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거칠게 잘려나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목선은 가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습니다. 어깨 위로 짧게 처진 단발머리가 된 김지은이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꼴 꼭 보고 싶어요. 제가 김지은의 어깨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공범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공범이요. 그날 오후 저는 가게 앞을 쓸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 여사가 동네 마트 앞에서 이웃 사람들을 붙잡고 희희낙낙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스크림 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알터니가 쑥 빠진 기분이라니까. 3년 동안 밥만 축내던 며느리 드디어 내쫓았어. 이제 우리 상훈이 장가 다시 보내야지. 이번에는 아주 튼튼하고 돈 많은 집 딸내미로 알아보고 있어. 옆에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며느리가 영 비실비실해 보이긴 하더라. 위자료는 좀 넉넉히 줬어요? 최 여사가 깔깔거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위자료는 무슨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보냈지. 10원짜리 동전 몇 개 쥐어주니까 좋다고 받아가던데 아주 꼴이 가관이었어. 저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10원짜리와 함께 40억 원을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저 웃음이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가게 안쪽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김지은을 생각하니 제 가슴도 덩달아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그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지은 씨가 쫓겨난 지 딱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로또 추첨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앞집 2층 양옥집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최 여사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담장을 넘어 제 가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일요일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저는 불길한 예감에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마침 가게 안쪽 테이블에는 강 변호사가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지은 씨는 주방 구석에서 재료 손질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아, 김지은, 너 인연 어디 숨었어? 당장 나와.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최 여사가 핏발 선 눈으로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박상훈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며칠 전 며느리를 쫓아낼 때의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 주방 쪽에 서 있는 지은 씨를 발견하고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욕이 있었구나.
너 이 도둑년 내놔.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최 여사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 지은 씨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제가 황급히 카운터에서 뛰어나가 최 여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세요. 최 여사가 제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비켜.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전현이 내 돈을 훔쳐갔다고. 내 복권 내놔. 주방에 있던 지은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은 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짜고짜 오셔서 이게 무슨 행패세요? 복권이라니요? 최 여사가 씩씩거리며 지은 씨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려 달려들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내가 그날 봉투에 실수로 복권을 넣었어. 어제 당첨 번호 맞춰보니까 그게 1등이었다고. 그게 없어진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박상훈이 옆에서 거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지은아. 엄마가 착각해서 잘못 준 거야. 그거 우리 거니까 빨리 돌려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받아줄 수도 있어. 지은 씨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받아준다고요? 저를 짐승처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냄새 맡으니까 다시 가족하고 싶으세요? 최 여사가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잔말 말고 내놔. 그 봉투 어디 있어? 그 안에 있던 거 다 내놓으라고. 지은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쓰레기니까 먹고 떨어지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최 여사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너 버려. 그 40억짜리를 버려. 어디다 버렸어? 쓰레기통 어디 있어? 최 여사가 미친 사람처럼 가게 안에 쓰레기통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분리수거함 뚜껑을 열고 안에 있던 빈 병과 캔들을 바닥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소음과 함께 가게 바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박상훈도 덩달아 테이블 밑을 기어다니며 종이 조각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해둔 가게가 쑥대밭이 되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묵묵히 식사를 하던 강 변호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지금 영업 방해에 기물파손, 주거 침입까지 현행범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최 여사가 쓰레기통을 뒤지던 손을 멈추고 강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남의 가정사에 왜 다들 끼어들고 난리야? 강 변호사가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 최 여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김지은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들 전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십니까? 변호사라는 말에 박상훈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최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면 다야? 전현이 내 1등 복권을 꿀꺽했다니까. 그게 내 돈이지 왜 전현 돈이야? 내가 샀는데. 강 변호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3일 전 최 여사님께서 김지은 씨에게 봉투를 던지면서 다 너 가지라고 하셨죠? 그 순간 그 봉투 안의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김지은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복권이 있든 현금이 있든 다이아몬드가 있든 전부 김지은 씨 소유입니다. 최 여사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습니다. 박상훈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강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말이 좀 심하시네.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 실수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직 우리 이혼도 안 했어요. 법적으로 부부인데 아내가 가진 돈은 남편 돈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지은 씨가 박상훈의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부부? 간 이식받고 나서 나를 식모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부부 타령이야? 상훈 씨,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나는 고장난 기계라서 싫다고. 내 연녀랑 살림 차리겠다고. 박상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힐끔거리며 강 변호사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팔짱을 끼며 박상훈을 압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논하기에는 상황이 아주 불리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미 증여가 완료된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40억. 내가 그 번호를 10년이나 찍었는데 저런 못돼 처먹은 년한테 뺏기다니. 억울해서 못 살아. 최 여사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그 눈물은 아들을 잃은 어미의 눈물이 아니라 돈을 잃은 수전노의 탐욕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하자 박상훈이 기겁하며 최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일단 가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봤자 우리만 손해예요. 경찰 오면 골치 아파져요. 최 여사가 박상훈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지은 씨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가 그 돈 혼자 다 처먹고 잘 살 것 같아? 내가 소송 걸 거야. 내 돈 내놔. 두 모자가 쫓겨나고 가게 문이 닫히자 소란스러웠던 가게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닥에는 최 여사가 엎어놓은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휘청거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의자를 빼주며 지은 씨를 앉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지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저 하나도 안 놀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제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물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요? 저 난리를 쳤는데요. 지은 씨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굴러다니는 빈 깡통을 발로 툭 차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닥을 기면서 추악한 꼴을 보이는 게 보고 싶었거든요. 평생 고상한 척 있는 척은 다 하더니 돈 앞에서는 짐승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냉정해야 합니다. 박상훈 씨가 아직 부부라는 말을 했죠? 그게 놈들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지은 씨가 눈을 반짝이며 강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들이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면요?
강 변호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박상훈 씨 경찰 오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더군요. 아마 내연녀 문제나 가게 문제로 찔리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죠. 제가 쓰레받기를 비우고 돌아와 물었습니다. 선수라면 소송을 먼저 걸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은 씨, 이제 저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척하면서 딜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당첨금은 없지만 빚도 안 넘길 테니 깨끗하게 헤어지자고요. 지은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최 여사와 박상훈의 뒷모습을 상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들이 제 발로 도망치게 만들게요. 제가 가진 게 40억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가게 안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 한가운데 서 있는 지은 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움츠러든 약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그림자처럼 크고 짙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지은 씨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난동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제 가게 비스트로의 가장 안쪽 테이블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사이에 두고 김지은과 박상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의 조항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상훈 씨, 조항 확인하세요. 김지은 씨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김지은 씨가 결혼 생활 중 졌다고 주장하는 병원비 빚이나 채무에 대해서도 박상훈 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서로 빈털터리로 깨끗하게 갈라서는 거죠. 박상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지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복권 소동 때와는 달리 묘하게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박상훈이 펜을 돌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은이 너 진짜 빚 있어? 하긴 내가 돈이 어디 있겠냐. 그 복권도 진짜 버린 거 맞나 보네. 아니면 내가 꿀꺽하고 나한테 빚 떠넘길까봐 쇼하는 거야? 김지은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김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훈 씨, 나 너무 지쳤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랑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대신 내 빚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박상훈이 빚이라는 단어에 질색하며 서류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야, 웃기지 마. 내가 내 빚을 왜 갚아? 알았어. 위자료 없다는 거 확실하지? 나중에 딴소리하면 그땐 진짜 고소할 거야. 박상훈은 망설임 없이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40억 원이라는 거금을 걷어차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빚더미를 피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되셨습니다. 이제 법원에 가서 확인 기일 잡고 신고만 하시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입니다.
박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지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은아, 밖에서 고생 좀 해봐라. 내 그늘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거다. 김지은은 대꾸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박상훈이 가게를 나가자마자 김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그늘? 그게 지옥불인 줄도 모르고 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법적인 절차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마치고 나온 날 오후 김지은은 저와 강 변호사를 대동하고 은행 본점 VIP실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건넸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3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이 찍힌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김지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가 통장의 숫자를 어루만지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게 정말 제 돈인가요? 저 이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죠? 제가 김지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건 지은 씨가 흘린 눈물의 값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은 씨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김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김지은은 그 길로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지목한 곳은 놀랍게도 박상훈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대로변에 있어 위치는 좋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거기는 리모델링 비용이 더 나올 텐데. 정말 계약하시겠어요? 바로 앞집이랑 업종도 겹칠 텐데. 김지은이 망설임 없이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그 앞집 때문에 사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걱정 마세요. 최고급으로 싹 다 바꿀 거니까요. 그날부터 맞은편 건물에서는 요란한 공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상훈은 자신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공사 현장을 비웃곤 했습니다. 제가 가게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박상훈이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쳇, 어떤 미친놈이 저런 흉가를 사서 돈을 쏟아붓는 거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식당 차린다고? 딱 봐도 3개월 안에 망하겠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미친놈이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걸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김지은은 저에게 메뉴 컨설팅을 부탁했고 저는 기꺼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갈고 닦은 손맛에 최고급 식재료를 더해 놀라운 메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밤새 메뉴를 개발하고 가게 인테리어를 고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김지은은 더 이상 창고 방에 숨어 지내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에 가서 그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명품 정장을 사고 피부 관리를 받고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으며 외적인 모습까지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된 대표님의 포스가 흐르는 그녀에게서 촌스럽던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달 뒤 공사가 끝난 건물 외벽에 화려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리버스 다시 태어나다.
고급스러운 황금빛 간판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오픈 당일 거리에는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입소문을 들은 손님들이 오픈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박상훈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박상훈과 그의 내연녀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연녀가 팔짱을 끼며 박상훈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기 사장이 누구길래 저렇게 난리야? 돈 좀 썼나 보네? 박상훈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돈 지랄하는 졸부겠지. 두고 봐라. 오픈빨 빠지면 금방 망할 거다. 그때였습니다. 리버스의 통유리 문이 활짝 열리고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딱 맞는 흰색 정장을 입고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여자. 세련된 단발머리가 찰랑거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스의 오너 셰프 김지은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박상훈의 손에서 담배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상훈이 헛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지은이? 저게 김지은이라고? 말도 안 돼. 전현이 왜 저기서 나와? 옆에 있던 내연녀도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오빠, 저 여자 옷이랑 가방, 저거 다 이번 시즌 신상이잖아. 저게 다 얼마야? 돈 없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지은이 박상훈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 남편과 전 아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지은은 당황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박상훈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보란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 오는 날 진흙탕에 버려졌던 여자가 스스로 왕관을 쓰고 여왕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박상훈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손님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김지은의 인생 2막, 진짜 복수가 화려하게 막을 올린 것입니다. 지은 씨의 레스토랑 리버스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우리 동네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지은 씨의 가게 앞은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지만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 박상훈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을 쓸다가 박상훈이 텅 빈 가게 유리창 너머로 지은 씨의 건물을 노려보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질투와 배아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제 가게로 건너온 지은 씨가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아까 박상훈 그 사람 모자 푹 눌러쓰고 우리 가게 염탐하러 왔다가 매니저한테 쫓겨났어요. 제가 킬킬대며 대답했습니다. 맞죠?
최 여사가 홧김에 떠들고 다닌 로또 소문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 겁니다. 돈 냄새를 맡았으니 눈이 뒤집힐 만도 하죠. 그날 저녁 디너 타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 박상훈이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리버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던 그가 카운터 앞으로 걸어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은아, 여보, 나왔어. 순간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픈 키친에 있던 지은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박상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 보고 여보라는 거죠? 우리 법적으로 남남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박상훈이 희죽 웃으며 꽃다발을 지은 씨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에이, 왜 그래? 서류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자. 응? 지은 씨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 내간 떼어가고 바람 피운 주제에 이제 와서 돈 냄새 맡으니까 용서라는 말이 나와? 박상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그는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너 그 돈, 사실 우리 엄마가 준 복권 당첨금이라며? 그거 엄밀히 따지면 우리 돈이야. 좋게 말할 때 합치자고. 지은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박상훈이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장미 꽃잎이 사방으로 흩날리고 박상훈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쓰레기 가져오지 마. 내 가게 더러워지니까. 지은 씨가 가게 안에 모든 손님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내간 60% 떼어가고 3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다가 쓸모없어지니까 내연녀랑 짜고 나 쫓아낸 인간이 너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야? 손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상훈이 창피함에 욱해서 손을 들어 올리려던 찰나 제가 빠르게 다가가 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시죠. 지은 씨가 카운터 뒤에 있던 굵은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박상훈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잡기가 들어와? 썩 꺼져. 하얀 소금이 박상훈의 머리 위로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박상훈은 소금을 털어내며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밖으로 쫓겨난 박상훈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구청 위생과에 허위 신고를 넣었습니다. 거기 위생 상태가 엉망이에요.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리버스의 주방은 수술실처럼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지은 씨는 자신이 과거에 모아둔 증거 사진들을 공무원들에게 건넸습니다. 주무관님, 사실 맞은편 가게 위생이 심각해요. 이건 제가 일할 때 찍어둔 썩은 식자재와 쥐똥 사진입니다. 지은 씨의 제보로 불시 점검을 받은 박상훈의 가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방 곳곳에서 유통기한 지난 고기와 재사용 반찬이 적발되었고 박상훈은 모함이다라고 소리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박상훈의 가게 유리문에는 영업 정지 빨간 딱지가 붙었고 소식을 들은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까지 날아왔습니다. 며칠 뒤 가게 마감을 하던 저는 밖에서 들리는 고성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박상훈과 내연녀가 길바닥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핸드백으로 박상훈을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내 돈 내놔. 가게 보증금 내 돈으로 했잖아. 망할 거면 너 혼자 망하지 왜 내 돈까지 날려먹어. 박상훈이 맞받아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관리를 개판으로 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복덩이 같은 전처도 놓치고 이게 뭐야. 두 사람은 서로의 바닥을 드러내며 짐승처럼 엉겨붙어 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구경했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지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2층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와인 잔을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 난장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그녀와 어두운 길바닥의 두 남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지은 씨 옆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까? 지은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시원할 줄 알았는데 고작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옥 속에서 살았나 싶어서 좀 허무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와인 잔을 비우고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동정 따윈 안 해요. 저건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사장님, 건배하실래요? 제 완벽한 새 출발을 위해서요. 쨍. 맑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박상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이제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린 성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파멸 직전에 박상훈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던 또 다른 재앙이 곧 우리를 덮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박상훈의 가게가 폐업한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동네에는 을씨년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훈이 밤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다가 파출소를 드나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스트로 오픈 준비를 하던 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박상훈이 거품을 물고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인 단골 손님이 저녁에 들러 혀를 차며 말해주더군요. 사장님, 그 앞집 남자요. 상태가 심각해요. 이식받았던 간이 완전히 망가졌대요. 알코올성 간 경변에 급성 거부 반응까지 와서 당장 재이식 안 하면 한 달도 못 버틴다나 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내연녀는요? 같이 병원에 안 갔습니까? 손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남자가 시한부 판정받자마자 그 여자가 남자 명의로 된 마지막 차까지 팔아서 야반도주했대요. 병원비 낼 돈도 없어서 지금 독촉장 날아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결국 올 것이 온 겁니다. 지은 씨의 간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스스로 그 기회를 술독에 처박아 버린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지은 씨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최 여사가 리버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로또 당첨되더니 조강지쳐 버리고 간 이식해준 남편 모른 척하는 악녀 김지은이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가게로 들어가는 손님들을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장년이 어떤 년인 줄 아세요? 지 남편간 빼먹고 로또 되니까 버린 년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병원비 한 푼 안 내놓는 독사 같은 년이라고요. 가게 안에서 지은 씨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 피켓 안 치워요? 최 여사가 지은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가 사람이냐? 상훈이가 너 때문에 술 마시다 저렇게 됐어. 내가 죄책감이 있으면 살려내야 할 거 아니야. 돈도 많은 년이 병원비가 아까워서 남편을 죽여. 지은 씨가 치를 떨며 최 여사를 뿌리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술을 마셔요? 바람 피우고 저 쫓아낸 게 누군데? 그리고 그간 제가 준 거예요. 제 간을 썩게 만든 건 당신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최 여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악질적인 사이버 레카 유튜버의 손에 들어가면서 터졌습니다. 그날 밤 충격 단독이라는 썸네일과 함께 조작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최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시어머니였고 박상우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남편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유튜버는 자극적인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간 이식까지 해줬는데 거짓. 아내는 로또 1등 당첨되자마자 병든 남편을 버리고 40억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남편 가게 앞집에 호화 레스토랑을 차린 겁니다. 사실관계가 뒤바뀐 이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 회를 찍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지은 씨를 욕하는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런 여자는 신상 털어야 한다. 돈에 미쳐서 남편을 죽이네. 리버스 가서 테러하자.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지은 씨는 가게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은 날달걀과 밀가루 범벅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남편 살려내라, 너 밤길 조심해라 같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예약했던 손님들은 줄줄이 취소를 통보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하나둘씩 그만두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급하게 달려가 지은 씨를 일으켰지만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지은 씨가 덜덜 떨며 제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장님, 사람들이 저보고 죽으래요. 제가 남편을 죽였대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나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지은 씨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지은 씨를 안쪽 소파에 눕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대중의 광기가 한 사람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뉴스 화면에
병원복을 입은 박상훈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링거를 꽂은 채 퀭한 눈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자 박상훈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혼해주면 빚도 다 갚아준다고 해서 제가 바보같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간이 망가진 거 알고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요. 제발 살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그 가증스러운 인터뷰를 보는 순간 누워있던 지은 씨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해 둔 거 다 터뜨리죠. 지은 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사장님, 저 더 이상 안 숨어요. 제가 받은 고통, 저 거짓말쟁이들한테 고스란히 돌려줄 거예요. 아니, 배로 갚아줄 거예요. 제가 지은 씨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전면전을 하면 지은 씨 상처도 다 드러날 텐데요. 지은 씨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진 상처예요. 도려내야 새살이 돋겠죠. 내일 기자회견 열 거예요. 사장님도 도와주실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저 악마들이 쓴 가면 제가 갈기갈기 찢어드리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지은 씨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그들을 단번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명백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실의 칼날을 뽑아들 시간이었습니다. 사냥감이 된 줄도 모르고 날뛰는 저 하이에나들에게 진짜 사냥꾼이 누구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리버스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지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모인 기자들보다는 자극적인 생중계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유튜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살인마는 나와라. 남편 죽이고 잘 먹고 잘 사냐. 같은 저급한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화가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지은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맨 앞줄에 앉아 아이고, 내 아들 살려내라 하며 통곡하는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준비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는 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호위무사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거짓말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튜버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은 내가 하고 있잖아. 남편감 버리고 도망간 거 사실 아니야? 강 변호사가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제지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모든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들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강 변호사의 서늘한 경고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박상훈의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박상훈 씨는 3년 전간 이식을 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음주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혈액 검사 수치를 보십시오.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이식받은 간이 급속도로 손상되었습니다. 간을 망가뜨린 건 기증자인 김지은 씨의 외면이 아니라 수혜자인 박상훈 씨 본인의 방탕한 생활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박상훈이 술집에서 만취해 찍힌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오자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이야. 우리 아들은 술 입에도 안 됐어. 강 변호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게 CCTV에서 백업해둔 비 오는 날 밤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김지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곧이어 최 여사가 악을 쓰며 김지은의 얼굴에 돈 봉투를 힘껏 집어 던지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툭 하고 봉투에 맞아 고개가 꺾이는 지은 씨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헉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최 여사의 입모양과 자막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위자료다. 지은 씨가 쫓겨나 빗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처참한 모습은 그녀가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 악녀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받은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유튜버들의 손이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사색이 되어 저건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은 씨가 쫓겨나기 전 집안에 설치해둔 녹음기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박상훈과 내연녀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저 여자 언제 나가?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좀만 참아. 어차피 몸도 병신돼서 얼마 못 살아. 간 이식받은 거 뽕 뽑았으니까 이제 내보내야지.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죽으면 보험금이나 타서 여행 가자. 어머, 오빠도 참. 그럼 위자료 안 줘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을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한대.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악마들의 대화였습니다. 지은 씨를 욕하던 댓글 창의 반응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저래? 와, 소름 돋는다. 보험금 노리고 죽길 바랐다고? 시어머니랑 남편이 쌍으로 쓰레기였네. 김지은 씨 욕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1인 시위를 하던 최 여사는 들고 있던 피켓을 슬그머니 내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저게 사실이에요? 며느리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방송 나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야? 최 여사는 구석에 몰려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여론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지은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겪은 3년의 진실입니다. 재간은 이미 썩어버린 사람에게 2번 다시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생긴 돈은 저 사람들이 저를 짐승 취급하며 던져준 핏값입니다. 단 한 푼도 저들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지은 씨의 선언이 끝나자 현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려 할 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미리 고소해둔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경찰들이 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영자 씨,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로 가시죠. 최 여사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돈 훔쳐간 년 잡아가라고. 이거나. 하지만 경찰들은 단호하게 최 여사를 일으켜 세워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악을 쓰는 최 여사의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지은 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거짓 방송을 주도했던 유튜버는 슬금슬금 장비를 챙겨 도망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1인실 병실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고 있던 박상훈의 눈이 초점을 잃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자신이 내연녀와 희희낙낙하며 아내의 죽음을 바랐던 녹취록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환자 봤어?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지? 와, 진짜 뻔뻔하다. 아내간 받아먹고 보험금 타려고 했다며? 그 사람도 아니야. 저런 사람은 치료해줄 필요도 없어. 박상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출벨을 누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상훈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더니 입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삐!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지만 박상훈의 의식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온 것은 TV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는 전 아내 김지은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리버스 앞은 쓰레기장 같았던 어제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했고 유리창에 붙어있던 계란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꼭 행복해지세요. 돈줄 내러 올게요.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지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얼른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은 씨, 고생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지은 씨가 저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더 이상 악몽 안 꿔도 되는 거겠죠? 제가 손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꿈만 꾸면 돼요.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훈 씨, 쇼크로 혼수 상태에 빠졌답니다. 의식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지은 씨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인과응보네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제 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리버스는 예약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지은 씨를 보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지은 씨의 등은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덫에 걸린 쥐들은 스스로 파멸했고 상처 입은 사자는 다시 일어나 포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뿐이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거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은 씨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그날의 기자회견 이후 우리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악연들도 하나둘씩 정리되었습니다. 박상우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해 숨만 붙어 있던 그는 간성혼수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동네 아주머니가 제 가게에 들러 혀를 차며 장례식장 풍경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말도 마세요. 장례식장에 상주도 없어서 텅텅 비었대요. 조문객은커녕 빚쟁이들만 몰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깽판을 치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했답니다. 가는 길마저 그렇게 시끄러워서야 원. 내연녀는 박상훈의 마지막 남은 차를 팔아 챙긴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끝내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박상훈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버렸던 전처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줄이자 행운의 여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 여사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와 합의금 그리고 쏟아지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그토록 자랑하던 2층 양옥집을 금매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흉흉한 소문이 돈 탓에 집값은 헐값이 되었고 그마저도 빚잔치를 하고 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식자재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최 여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은 채 남들이 버린 폐지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과 10원짜리 몇 개를 더 받네 만회하며 악을 쓰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며느리에게 돈 봉투를 던지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40억 원짜리 복권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후회와 자괴감이 평생 그녀의 뼈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반면 지은 씨의 삶은 봄날의 벚꽃처럼 화려하게 만개했습니다. 레스토랑 리버스는 맛집 가이드북인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방송국에서 출연 섭외 전화가 빗발쳤지만 지은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유명인이 되기보다 요리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장기 기증 캠페인 본부와 미혼모 자립 지원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마감 후 지은 씨가 기부 증서를 보여주며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돈은 제 고통의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였으면 해요. 그래야 제가 진짜로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지은 씨의 깊고 단단한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복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돈을 뛰어넘어 더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녀의 곁에서 비스트로를 운영하며 가끔은 좋은 식재료를 구해주기도 하고 힘든 날에는 말벗이 되어주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동지이자 친구 그리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던 제 가게 문이 딸랑 하고 열렸습니다. 지은 씨가 앞치마를 벗고 화사한 연분홍색 카디건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 농땡이 좀 피우러 왔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다리가 퉁퉁 부었지 뭐예요. 제가 얼른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서 와요. 안 그래도 차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가게는 직원들한테 맡긴 겁니까? 지은 씨가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저보고 좀 쉬다 오래요. 사장님 얼굴이라도 보고 오라면서 등을 떠밀더라고요. 지은 씨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수줍은 듯 찻잔 안의 소용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날린 벚꽃잎들이 가게 유리창에 부드럽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따스한 설렘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아니 현우 씨.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네, 지은 씨. 지은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겹쳐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제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저 지난 1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달렸잖아요. 복수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쓰러지지 않게 등 뒤에서 계속 받쳐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목을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은 씨가 촉촉해진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비 맞던 날 우산도 없이 뛰쳐나와 저를 구해준 사람. 제가 무너질 때마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 덕분에 저
긴 겨울을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겹쳐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가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은 씨가 허락한다면 앞으로는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 말고 옆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은 씨의 볼이 벚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는 삶은 살지 않을 거예요. 저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현우 씨랑 같이요. 그녀의 고백에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지은 씨에게서 나는 은은한 허브향과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제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앞으로 지은 씨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비가 오면 제가 영원히 당신의 우산이 되어줄게요. 지은 씨가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봄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살랑거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맞은편 리버스의 황금빛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 40억 복권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또 당첨보다 더 값진 기적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춥고 어두운 겨울이 아닌 따스한 봄날의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이 행복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진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 오는 날 밤 차가운 진흙탕 속에 버려졌던 지은 씨는 이제 그 누구보다 찬란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40억이라는 기적은 어쩌면 지난 3년간 묵묵히 고통을 견뎌낸 그녀에게 신이 건넨 뒤늦은 보상이자 위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 역전은 로또 당첨금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던 악연을 용기 있게 끊어내고 진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버림받았던 비련의 여주인공에서 당당한 오너, 셰프로 다시 태어난 지은 씨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인생의 장마철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비가 그치면 반드시 꽃은 핀다는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여러분의 삶에도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